1780년대 늦가을 해가 일찍 기울던 어느 날 한양의 한 골목에서 늙은 전직 관원이 장부를 천천히 덮고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종이를 접으며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몫은 여기까지인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도 나라가 끝까지 책임져 주는 노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개인의 몫이 되었을까요? 옛날에도 연금이 있었을까? 조선시대 노후의 현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조선 왕조실록과 경국대전, 승정원 일기, 그리고 조선 후기 사회사를 다룬 여러 연구 자료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 라디오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에서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 사람의 삶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대상인지 아니면 조용히 제도 바깥으로 밀려날 존재인지를 가르는 경계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품게 됩니다. 조선에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연금과 비슷한 제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노후는 애초부터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 남겨져 있었을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선이 막 나라의 틀을 세우던 15세기 초입니다. 이 시기 국가는 가장 먼저 관료에게 녹봉을 지급하는 체계를 정비합니다. 벼슬을 하는 동안만큼은 먹고 사는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에는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벼슬을 하는 동안이라는 단서입니다. 그렇다면 벼슬에서 물러난 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선의 법과 제도를 정리한 경국대전을 살펴봐도 모든 백성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조항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관리한 것은 직무와 질서였고 늙은 뒤의 삶 전체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조선의 노후는 이미 뚜렷한 선을 하나 긋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벼슬에서 물러난 원로 대신들,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공신들, 왕실과 가까운 종친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치사라는 이름으로 예우를 받거나 봉조하라는 형식으로 관직의 명맥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형식상 출근하지 않아도 이름은 조정에 남았고 곡식이나 녹봉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연금과 닮아 보이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야기는 곧 달라집니다. 조선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농민과 장인, 상인들에게는 이런 선택지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벼슬이 없으면 국가와의 연결고리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늙어서 기댈 수 있는 것은 자식과 가족, 문중, 그리고 평생 일군 땅뿐이었습니다. 땅이 없고 자식이 없으면 노후는 곧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록 속에서 노인의 삶은 자주 숫자로만 스쳐 지나갑니다. 구휼미가 몇 석 내려갔는지, 흉년이 들었을 때 노약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같은 문장으로만 남습니다. 한 사람의 말년이 어떤 얼굴이었는지는 거의 적히지 않습니다. 이 침묵 자체가 조선이 노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질문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조선의 노후 제도는 과연 연금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예우였을까요? 그리고 그 제도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늙음을 견뎌야 했을까요?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조선은 왜 노후를 제도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국가의 재정과 신분 질서, 그리고 효라는 이름으로 개인에게 맡겨진 책임이 이 질문의 다음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15세기 초 조선이 막 나라의 골격을 세우던 시기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는 벼슬아치가 재직하는 동안만큼은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왜 조선은 그 이후의 삶, 곧 노후까지는 제도로 묶지 않았을까요? 옛날에도 연금이 있었을까? 조선시대 노후의 현실이라는 질문은 이 지점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로 바뀝니다. 조선은 철저히 농업을 기반으로 한 나라였습니다. 국가 재정의 근간은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이었고 그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두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나라를 오래 유지하는 일과 모든 사람을 오래 살게 하는 일은 조선의 선택지 안에서 같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후 보장을 제도로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과 행정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언제 늙었는지 관리해야 했고 그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지급할지 정해야 했습니다. 조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복잡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국가는 일하는 사람을 관리했고 늙은 사람은 가족과 공동체의 영역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노후는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집안이 감당해야 할 문제로 설정된 것입니다. 이 구조를 떠받친 것이 바로 신분제였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벼슬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와 연결되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고 국가의 일부로 인정받는 증표에 가까웠습니다. 양반 관료는 국가 운영의 한 축이, 상민과 노비는 관리의 대상이었습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존재는 곧 국가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사와 봉조와 같은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그 대상은 늘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도는 있었지만 보편적일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유교적 질서가 깊게 작용합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일은 국가가 아니라 자식의 도리로 여겨졌습니다. 노후를 국가에 요구하는 행위는 효를 다하지 못한 집안의 문제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국가는 이 인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책임을 제도 밖, 곧 가정 안에 남겨두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있는 집안, 땅이 있는 가문은 노후를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늙음은 곧 불안이었습니다. 몸이 아파 일손을 놓는 순간 생계도 함께 끊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이런 개인의 불안을 제도로 흡수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보면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 때마다 노약자의 숫자가 함께 언급됩니다. 하지만 문장은 대개 이렇게 끝납니다. 구휼미를 내렸다. 잠시 구제하였다. 그때그때의 대응일 뿐 평생을 책임지는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대비해야 했습니다. 자식을 많이 두는 것이 노후의 대비가 되었고 문중의 힘은 곧 생존력이었습니다. 벼슬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노년에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인식은 사회 전반에 깊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은 단순한 출세의 길이 아니라 미래의 안전망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훗날 바로 이 생각이 수많은 사람을 시험장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구조의 균열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전쟁과 흉년으로 국가 재정이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은 예우와 하사였습니다. 원로 대신에게 돌아가던 곡식이 끊기고 형식적인 명예만 남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노후란 과연 어디까지였을까요? 이제 조선 사회 안에서 연금처럼 보였던 제도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돼 보였던 노후의 장면 뒤편에는 생각보다 불안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7세기 중반 어느 해 겨울 한양 성안의 낮은 초가 한 칸방에서 노인이 이불을 끌어당기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풍지가 바람에 가볍게 떨렸고 아궁이 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노인의 손에는 관직 문서가 아니라 쌀을 헤아리는 작은 바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가지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방 안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분명 조정의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해 몇 해 동안 관직에 몸담았고 기록에도 한두 번은 등장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국가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집안의 사람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노후가 가문과 재정 그리고 신분의 문제로 묶여 있던 구조가 이 장면에서 선명해집니다. 이제 질문은 더 구체적이 됩니다. 치사와 봉조하, 원로 예우라는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입니다. 그 제도에 기대 노후를 맞이한 사람들은 과연 안심할 수 있었을까요?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늙은 신하를 예우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병으로 정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대신에게는 물러날 길을 열어주고 예를 갖추어 대우하라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국가는 늙은 신하를 완전히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어떤 인물은 치사를 한 뒤에도 곡식이나 거처를 하사받았고 생활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정에 남아있는 이름만으로도 주변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대우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받지 못했습니다. 기준은 법문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공로, 정치적 입지, 임금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그때의 재정 사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17세기 후반 오랜 기간 조정에서 일한 한 대신이 병을 이유로 치사를 요청합니다. 대신들은 공이 크니 예우가 마땅하다는 쪽으로 말이 모입니다. 하지만 재정을 맡은 관청은 난색을 보입니다. 전쟁 이후 국고가 비어 있었고 곳곳에 지급할 것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록에는 이런 상황을 두고 허락은 하되 지급과 하사는 조정한다는 취지의 처리가 담담하게 기록됩니다. 이 한 대목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선의 노후 예우는 제도라기보다 사정에 가까웠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우면 줄고 정치적 필요가 사라지면 조용히 잊힙니다. 약속은 남지만 손에 잡히는 보장은 흔들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당대 사람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문집이나 후대 기록에는 벼슬을 내려놓는 순간이 가장 두렵다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확실한 공식 문장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비슷한 감정은 여러 글에서 반복됩니다. 재직 중에는 국가의 사람이지만 물러나는 순간부터는 다시 개인으로 돌아간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관료들은 병이 깊어도 치사를 쉽게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쇠약해도 자리를 놓는 순간부터 생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이라도 이름을 조정에 남기려 봉조화를 붙들고 행사에 얼굴을 비치며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움직임도 이어집니다. 노후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관계로 버텨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선택이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치적으로 밀려난 인물, 파직이나 유배를 겪은 인물에게 노후는 훨씬 가혹했습니다. 한때 조정의 중심에 섰던 사람도 정권의 흐름이 바뀌면 모든 연결이 끊겼습니다. 어제까지는 원로였던 사람이 어느 날은 불편한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금처럼 보였던 예우는 권력과 함께 움직였고 권력이 멀어지면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낮춰 보겠습니다. 벼슬을 오래 하지 못했거나 하급 관리로 생을 보낸 사람들의 노후입니다. 이들은 치사의 대상이 아니었고 봉조하에도 오르기 어려웠습니다. 관직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후가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력은 늙은 몸을 먹여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후의 무게는 다시 집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무게는 사회 전체에 긴장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가능한 한 오래 자리를 붙들려 했고 자식의 출세에 더욱 집착했습니다. 과거 시험은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급제하면 집안의 미래 지도가 달라졌고 급제하지 못하면 늙은 뒤에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이쯤에서 처음의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조선에도 연금이 있었을까요? 겉으로는 비슷한 장치가 있었지만 그 장치는 상황에 따라 흔들렸고 사람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도대체 어디까지였는지 그 한계를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조정 안에서 더 거세집니다. 이제 다음 시간으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재정이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조정은 노후 예우를 두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조선의 연금처럼 보였던 제도가 어디까지였는지 그 결론이 한층 선명해지는 지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8세기 초 어느 봄 한양 창덕궁 인근의 조용한 집 한 채에서 한 노신이 마지막으로 조정에 올릴 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부드러운 햇빛이 들었고 방 안에는 먹 냄새가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나라 일에 바쳤고 임금의 얼굴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붓을 내려놓는 이유는 더 이상 정사를 논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자신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노후 제도가 맞닥뜨린 가장 극적인 순간은 바로 이런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에는 치사와 봉조하라는 장치가 분명 존재했습니다. 기록만 놓고 보면 늙은 관료를 배려하려는 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도는 점점 한계에 다다릅니다.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노후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싼 갈등이 이 시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전쟁과 흉년을 거친 뒤에 조선은 더 이상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국고는 빠르게 소진되었고 백성의 삶 역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실록에는 이 무렵 노신 예우를 두고 오가는 논의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우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나라의 채통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조정 안에서 팽팽히 맞섭니다. 이제 노후 보장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과 정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갈등은 조정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노후를 앞둔 관료들 사이에서도 불안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몸이 쇠약해졌음에도 치사를 쉽게 결심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직함이라도 붙잡으려는 움직임이 늘어납니다. 봉조하로 이름을 남기는 일은 명예를 위한 선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생계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이 무렵부터 노후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전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갈등에서 밀려난 인물, 한 번의 실책으로 파직된 관리에게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록에는 파직된 뒤 곧바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상소가 잇따라 등장합니다. 늙고 병들어 생계를 이을 길이 없다는 표현은 이 시기 기록에서 낯설지 않습니다. 연금처럼 보였던 제도가 사실은 매우 좁은 문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제목이 던진 질문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옛날에도 연금이 있었을까요? 조선의 노후 제도는 왜 끝내 모든 사람을 품지 못했을까요?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보면 조선에는 현대적인 의미의 연금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급여, 법으로 보장된 노후 소득 같은 개념은 없었습니다. 치사와 봉조하는 연금이라기보다 특정 인물에게 내려지는 정치적 도덕적 예우에 가까웠습니다. 법보다 관행이 앞섰고 규정보다 상황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구조적 이유는 조선 사회의 성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백성 전체를 국가의 부양 대상으로 설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가는 질서를 유지하고 세금을 거두는 역할을 맡았고 개인의 삶은 가문과 공동체에 맡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노후 역시 그 틀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이었고 역할이 끝난 뒤에 삶은 제도 밖에 남겨졌습니다. 정치적 배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신에 대한 예우는 언제나 정치적 계산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임금에게 필요한 인물일 때는 예우가 강조되었고 정국이 바뀌면 조용히 줄어들었습니다. 연금처럼 보였던 지원이 사실은 권력 관계의 연장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노후 예우는 안정적인 제도로 굳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조선 사회의 모순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국가는 충성과 헌신을 요구했지만 그 대가를 끝까지 제대로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관료들이 늙어서까지 벼슬을 놓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벼슬을 잃는 순간 국가와의 연결도 함께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의 결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선의 노후는 제도였을까요? 아니면 관행이었을까요? 적어도 이 시점까지의 기록을 보면 노후는 제도라기보다 선별된 배려에 가까웠습니다. 연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많은 조건과 불확실성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불완전한 구조를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후대의 평가는 왜 엇갈리게 되었을까요? 이 노후 구조가 남긴 의미와 해석을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게 됩니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조선의 조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안정돼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은 조금씩 정리되고 무너졌던 제도도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둘러싼 문제만큼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갈등과 한계는 이 시점에 이르러 하나의 구조로 분명해집니다. 조선의 노후 제도가 연금처럼 자리 잡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인심이 박해서도 제도를 몰라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국가의 성격입니다. 조선은 오늘날처럼 개인의 삶 전반을 관리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질서를 유지하고 세금을 거두고 외적의 침입이나 큰 재난에 대응하는 데 한정돼 있었습니다. 노후는 애초부터 그 역할 목록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정치 구조 역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신에 대한 예우는 언제나 정치와 맞물려 움직였습니다. 공로가 크고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늙어서도 배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정치적 필요가 사라진 인물은 같은 나이와 경력을 가졌더라도 빠르게 잊혔습니다. 연금처럼 보였던 지원이 사실은 권력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분제는 이 구조를 더 단단하게 떠받쳤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국가의 사람으로 여겨진 존재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관료와 그 가족은 국가 질서의 중심에 있었고 보호의 논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백성은 관리의 대상이었을 뿐 보편적인 보호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노후 보장이 널리 제도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조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작동했습니다. 노후를 앞둔 관료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관계를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후배를 키우고 인맥을 관리하고 정권의 흐름을 읽는 일은 노후 대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벼슬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평생을 관통하는 생존 장치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모습은 실록과 개인 문집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후대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조선의 노후 예우를 당시 기준으로 보면 나름의 배려였다고 평가합니다. 모든 나라가 노후를 제도로 만든 것은 아니었고 조선 역시 시대의 한계 안에서 선택을 했다는 시각입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이 구조가 불평등을 고착화했다고 지적합니다. 연금이 전혀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극소수만 누릴 수 있었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시청자분들께도 조심스럽게 닿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조직에서 오래 일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삶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역할과 자리가 사라지는 순간 개인은 다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야 합니다. 조선의 관료들이 끝까지 벼슬을 놓지 못했던 이유도 이 불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작동했습니다. 노후를 가족에게 맡기는 사회에서는 가족 관계 자체가 안전망이 됩니다. 자식이 많고 관계가 단단할수록 노후는 비교적 안정됐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끊어지면 제도가 없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조선의 노후가 가문과 문중에 깊이 묶여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노후 구조는 실패라기보다 하나의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국가는 모든 노후를 책임지지 않기로 했고 그 빈자리를 가족과 신분 질서로 채웠습니다. 이 선택은 오랜 시간 유지되었고 사람들의 감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연금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기 어려웠던 이유는 이 감각이 너무 오래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구조는 이후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그리고 조선의 노후는 오늘날 우리가 노후를 바라보는 시선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19세기 초 어느 해 저녁 조선의 한 시골 마을에서 늙은 선비가 사랑채 마루에 앉아 서쪽으로 기우는 해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했지만 그를 가르치며 평생을 버텨온 인물입니다. 마루 끝에는 오래된 책 몇 권과 다른 갓이 놓여 있었고 마당에는 하루 일을 마친 뒤에 고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노후는 조용했습니다. 특별한 예우도 국가의 보장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랜 습관처럼 이어진 하루와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어지는 존재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의 노후가 도달한 끝자락은 대체로 이런 풍경에 가까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제도들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치사와 봉조와 노신 예우는 조선 후기에도 명맥을 이어가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의 노후를 떠받치지는 못했습니다. 관료의 수는 늘어났고 국가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의 말년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노후는 다시 개인과 가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흐름은 조선 말기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년도 비슷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공식 기록은 대체로 사건이 정리되는 순간까지만 사람을 붙잡습니다. 치사를 한 뒤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말년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선의 기록은 개인의 노후보다
국가의 질서가 유지되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조선 사회에는 하나의 감각이 남습니다.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인식입니다. 이 감각은 법이나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벼슬을 잃은 뒤 급격히 어려워진 삶, 자식이 없으면 곧바로 불안해지는 노후, 가문이 약해질수록 더 취약해지는 말년. 이 모든 장면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이 구조는 이후 역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대에 접어들어 새로운 제도와 개념이 들어올 때 사람들은 국가의 보장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노후는 여전히 개인이 대비해야 할 문제로 여겨졌고 가족과 재산, 관계망의 중요성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 형성된 노후의 경험과 감각이 이후 사회의 밑바탕이 된 셈입니다. 여기서 조용히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노후는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가 선택한 하나의 방식이었을까요? 모든 노후를 제도로 묶지 않는 대신 가족과 공동체에 맡긴 사회. 그 선택은 많은 사람을 충분히 보호하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질서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낯설지 않습니다. 오래 일해도 퇴직 이후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관계가 끊기면 삶의 기반도 함께 흔들립니다. 조선의 이야기인데도 지금의 감정과 닮아 있는 이유입니다.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우리가 무엇에 기대 노후를 상상해 왔는지가 더 중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선시대를 살았다면 노후를 국가에 기대기보다는 가족과 관계에 맡기는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벼슬과 자리를 붙잡으려 했을까요?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선택들이 모여 조선의 노후라는 하나의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역사 라디오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